그러면 이거 녹화를 위해서는 한번 또 해야 될 거 아니야. 정말 싫어. 이거 못할 노릇이네. 네, 여기까지 녹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항상 현실 세계에서는 항상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정책 과정은 몇 단계로 나누자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게 돼.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생각 한번 해봐. 공부를 이제 대학에 들어왔으니까 도대체 이 5단계는 누가 결정을 했을까? 누군 4단계라고 왜 누구는 얘기하고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왜 이거에 대한 비판적 성찰도 없이 다 그냥 받아 적고 있지? 왜 그래? 이상하잖아.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론 세계에서 정리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부를 가리키면서도 이럴 수가 있어. 가방끈이 짧거나 공부를 덜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내가 어쩌다 이게 종합편성 방송 같은 걸 보면은 역사를 가리키더라도 막 학원 강사들이 가르칠 때 보면 신바람이 나. 그래서 그 사람은 역사를 막 총괄하는 것 같아. 그런데 학자들은 그렇지 못해. 왜냐하면 거기엔 전부 다 실증적 근거라는, 내가 픽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허구를 만드는 게 아니야. 언어로 표현돼서 내가 어떠한 가상의 현실을 전달하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물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실증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의문의 투성이가 되는 거야. 의문의 투성이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의문의 투성이 때는 여러분들이 막 공부를 주입식으로 받아들일 때는 거기에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오히려 막 떠버리처럼 하는 사람들, PPT 그냥 들고 들어와서 작장사처럼 하는 사람들, 인터넷 강사들, 이런 사람들 보면 혹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은 어떤 걸 가져오지 못해? 우리에게 호기심을 가져오지 못해. 왜 그럴까 과연? 정말 왜 그럴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 5가지 절차로 됐다면 나는 고민하는 거야. 정말 그럴까? 그럴까? 그러면 어떻게 연구를 해야 돼? 나는 이제 정책 과정별로, 정책 유형별로 어떤 단계가 이루어졌는지를 계속해서 연구하는 거야. 근데 어딜 보니까 실제로 이 5개 단계를 다 다치면 다칠수록 비효율이 등장을 해. 그럴 때는 절차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오히려 축약되는 게 중요하지. 그냥 그런 것들을 자꾸만 만들어서 협의하고 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정책 과정을 아주 많은 단계로,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축약을 하면은 뭐가 빠져나갈 수 있어? 민주성이 여기서 결여될 수 있지. 민주성이라는 거고 참여성을 놓고 고민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한국이라는 현실을 또 보는 거야. 이것들을 연구하는 게 바로 이론 세계들이야. 이론 세계는 항상 우리가 리서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창의적이지 못할 수는 있지만 다시 본다. 리서치. 알았어? 창의적이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다시 본다. 다시 본다. 다시 본다. 그래서 이 리서치의 세계는 가장 중요한 게 성찰적 의식이라고 그래. 성찰, 리플렉션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점검하고 성찰하는 거야. 성찰. 또 이쪽 세계로 지식이 넘어가면은 이쪽 세계는 뭐가 이루어질까? 여기는 이제 상상력이 이루어지고 소위 말해서 픽션이 들어가기 시작해. 허구가. 뭘로 표현하는 거야? 언어로 표현하는 거야. 5단계를 막 이름도 만들고 막 하는 것들이야.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이쪽 세계에 한참 빠져들다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은 소설 쓰는 사람들이 돼. 정책을 한 번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검토 안 한 다음에 이러면 좋을 것이다라는 이념형으로 빠지기 시작해. 이념형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조되는 거는, 우리가 사회과학대학에 있는데 과학은 모르고 상상력으로만 빠져들면 안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학부 때 1학년 때는 관광학을 공부할 때는 관광학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얘기를 했지만, 이제 강론으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과학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를 이제 과학이라고 얘기해.
과학은 다른 게 아니고 사회에서도 과학이 필요하지. 그래서 우리는 사회과학대학이 있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연구로 지식을 만들고 그 지식은 이론이라고 그러고 그 이론이 뭐를 만들어낸다? 현실 세계의 절차를 만들고 방법을 만드는 것들을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어느 세계에 있느냐? 요 세계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도 자꾸만 의문을 제시한다면 왜 그렇죠? 라고 의문을 제기한다면 이 세계로 자꾸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습니까?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맛보기로 연결의 세계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할 때도 다른 과목에서도 사회과학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공부나 경영학을 들을 때도 여러분들은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이것에 어떤 법칙이나 이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교수들은 아주 기뻐하는 거지.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이 있습니까, 교수님? 근데 이 이론이라는 건 지금 배우는 게 이론이다? 5단계가 이론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이론은 뭐냐? 그거를 다시 봤을 때 이거를 백업해주는 원인이 설명되는 인과 이론이 있습니까? 라는 뜻이 바로 뭐냐면은 이론이야. 그냥 단계다. 이게 좋은 거다가 아니라 이게 좋은 거라면은 원인은 뭡니까? 이걸 연구하는 게 리서치. 원인. 우리가 생각해봐. 우리 종합편성 방송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있지. 내가 머리가 아파요. 갱년기가 왔어요. 그러면 뭐 오가피가 좋아요. 나무 껍질이 좋아요. 난리들 나지. 그거만 먹으면 팍 나. 아니면 딱 좋아. 막 그러지. 막 이런 것들은 보면 다 현실 세계들이야. 픽션. 연구 결과가 없어. 그러니까 막 더 좋아. 근데 거기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사실은 어떻게 된 사람들이야? 소설 쓰는 사람들이야. 실제 의사는 어디 있어? 다 종합병원과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어.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아프면 어디로 가? 병원 가지? 그럼 사실은 전문가들은 어디에 있어? 병원에 있지? 그러니까 우리 교수들도 그거와 똑같아. 때로는 이 밖에 나가서 활동들을 하지만 연구실에서 한다는 얘기는 병원의 의사들이 수술실에 있고 실험실에 있듯이 우리도 거기서 연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 안 보일 수가 있지. 잘 안 보일 수가 있지.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지식에 대한 것을 늘 성찰하고 있어야죠. 난 이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 원인이 뭐지? 지금 이런 질문, 이런 생각할지도 몰라. 그럼 교수님, 지식은 원인에 대한 것들이 제일 중요합니까? Yes. 왜냐하면 인간의 과학 발전은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원인 규명으로부터 여기까지 발전한 거예요.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뉴턴은 만유 인력을 생각했어. 그래서 중력이라는 걸 끄집어낸 거예요. 그 원인을. 인과 이론의 그 물리력이라는 것을 발전한 것이 어디로 도입이 돼? 기계로 도입돼서 공학적으로 발전한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지식은 다 뭐에 대한 연구다? 원인. 따라하세요. 원인이야. 우리가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픈 것도 원인 찾는 거지. 우리의 그러니까 사회과학도 지식은 원인에 대한 지식들이야. 이렇게 참고로 잠깐 하면서 다시 수업으로 들어갈게. 그러면서도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때 지금 이 과목을 가리키면서는 정책의 2차적 구성물인 이 지식을 가리키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에게 자꾸만 왜라는 질문을 자꾸만 만들어내려고 그래. 왜라는 질문. 여러분 동의는 하고 안 할 수도 있어. 왜? 뭐 벌써부터 왜라는 지식이에요. 그냥 배우기만 해도 바쁜데.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은 왜 그럴까를 계속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럴까? 이게 내 머리 구조를 바꿔주는 거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꾸만 바꾸는 거야. 그게 대학 공부야. 왜? 그거에 대한 답을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할 것도 왜라는 질문으로부터 질문한다는 것이 습관이 안 되면은 간과할 수 있단 말이야. 중요한 사실을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인
정책 과정론으로 해서 정책 결정도로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설명이 완성하게 끝나지 않은 정책 의제 설정의 영향 요인을 먼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 의제가 설정된다. 그러면 정부의 공식 안건으로 채택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미치는 영향은 문제 그 자체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즉 그 사회 문제가 우리로 따지면 우리 관광 문제가 얼마나 유의하냐, 시그니피컨스하냐, 달리 말하면 얼마나 중요하고 중대하냐, 얼마나 심각하냐, 이것이 영향을 미쳐. 하지만 이것들이 아주 짧은 기간이라면은 사실은 그렇게 큰 영향은 없겠지. 그래서 지속성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돼요. 또 한 가지는 공식적 행위자의 영향이다 그랬는데 이것들은 공무원의 태도도 중요해요.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관광 문제를 바라볼 때 관광 안내 서비스 정책이 더 필요하다 이랬는데 그것을 다루는 공무원들이 별로 적극적이지 않다면은 의제 설정이 안 될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부의 공식적 행위자의 운영 방식이야. 운영 방식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민간의 요구나 지지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운영 방식이 거버넌스 방식처럼 협치의 방식이라면은 사회 문제가 정책 의제로 채택되는 데는 굉장히 수용력이 빠르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있을 때는 그것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시 환경도 여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209쪽에 있는 것처럼 거시 환경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 영향에 의해서도 여치게 되는데 210쪽에 보면은 여기에 촉발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이때 촉발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 문제를 정책 문제로 급속히 전환시키는 결정적인 사건 또는 사건의 집합을 말한다.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 자연재해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다음에 또 뭐 경제 위기, 테러 문제 이런 것처럼 예견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막 돌발되는데 이것들이 촉발, 트리거링 이펙트가 돼가지고 트리거링 이펙트가 돼서 하나의 자동적으로 메커니즘적으로 여기에 뭐 의견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지진이 발생하니까 우리 관광 문화 자원에 대한 보전 대책이 만들어진다. 이건 뭐 트리거링 이건 그냥 메커니즘이야 그냥 뭐 우리가 정치적으로 누가 의견을 제시하고 이럴 새 없이 그냥 정책으로 곧바로 들어가는 촉발 메커니즘이 형성될 수 있어. 최근에는 이런 촉발 메커니즘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해서 때로는 아주 적시성은 있지만 나중에 이 문제가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연구가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할 수 있어서 최근엔 정책에 이런 촉발 메커니즘 성격이 커지면서 정책 학습의 중요성이 크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돌발 사태가 났을 때 소위 말해서 개인적 차원에서 볼 때는 평소에 얼마나 실력을 쌓았느냐가 돌발 퀴즈에 강하다는 것처럼 정부도 이렇게 돌발적인 사태가 났을 때 정책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정부 자체가 뭐다? 정책에 학습돼야 된다. 어려운 얘기지?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지금은 정부가 학습된다는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알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만든 우리가 인벤션한 정부도 학습돼야 된다는 거예요. 학습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봐. 사회과학을 하는 우리들은 1학기 때도 얘기했지만 사회과학을 하는 우리들은 나라는 사람이 사회적 개인이 되는 동시에 사회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는 많은 조직들을 만드는데 이거 사실은 실체가 아니라 뭐다? 전부 다 명목적인 존재들이 상징적인 존재들이지. 기업도 만들고 정부도 만들고 다 이렇게 만들고 있어. 이것들을 잘 인벤션, 발명하고 이것들이 활동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사실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 사회과학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우리가 만드는 이 도구들을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느냐 이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공식적 행위자가 이제 등장을 해서 이 비공식적 행위자들은 이익 집단이나 NGO들도 정책 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시민 참여, 온라인이
온라인을 통해서 전자거버넌스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전자정부 시대로 해서 이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자 문제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공식적 행위자 거시 환경은 정치 체제론적 접근에서 이미 우리가 다뤘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치 체제론적 접근에서도 정책 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집단론적 관점에서 비공식적 행위자가 이제 참여된다는 것까지 설명을 했어. 그렇죠? 순서 봐봐. 문제가 있는데 정책 문제, 사회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정치 체제론적 접근으로 보니까 뭐 공식적 행위자와 거시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그다음에 집단론적으로 보니까 뭐가 비공식 행위자가 영향을 미치지.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는 사회라는 연구를 하면서 하나하나의 개개인이 아니라 개개인이 모인 사회, 사회적 행위자. 즉 우리는 집단과 조직을 말했었잖아. 그지? 그런데 집단과 조직을 말했는데 이제 시민이라는 개인 차원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온라인 참여 형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도 또 온라인으로 의견을 모으기도 막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과거에는 우리가 의견을 할 때 대의민주주의 정체의 대의정치 제도에 의해서 시의원을 뽑고 구의원을 뽑고 이들이 나를 대신해서 의사결정에 참여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 참여를 통해서 다시 직접 민주주의의 혹은 직접 참여 제도의 형태가 조금씩 더 가미되는 더 추가되는 형태로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정책 환경은 더 복잡해진다는 게 뭐냐면은 과거의 정책 환경은 대의민주주의 제도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점점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직접 참여라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라는 요소로 가미가 점점 추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 환경은 그만큼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책 의제 설정과 관련된 경험 연구를 보면은 정책 의제 설정 연구에서는 어떻게 정책 의제가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정책 산출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교과서에 217쪽을 보면은 야스모토 아츠코라고 217쪽에 보면은 일본 유학생이 지금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일본 유학생이 일본에서 복합 리조트 정책이 어떻게 의제 설정이 이루어졌는가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상황적 요인으로는 어떤 문제 성격, 행위자, 환경 요인이 있는지 이것들이 의제 설정의 단계나 유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의제 설정이 이루어지는지 이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 결과를 보니까 218쪽에 나온 것처럼 일본 복합 리조트 정책에서는 이 큰 이슈 제기자가 총리가 등장하고 그 총리가 등장하면서 정책 의제 설정도 동원 모형에서 동원 모형과 내부 접근 모형의 복합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썼는데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내부 접근 모형이라는 얘기는 주로 공무원들이 이 문제 해결했던 것, 동원 모형은 정치인들이 했던 것들인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이러한 일본의 경제가 안 좋다. 그런데 2009년에 싱가포르의 복합 리조트가 성공을 했다. 이런 얘기가 들면서 일본의 동경도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를 통해서 공약을 제시하게 돼. 특히 동경에서는 동경시장이 일본 오다이바에다 우리도 복합 리조트를 했다는 걸 공약을 세워서 정치적 공약이라는 동원 모형 형식으로 정책 의제를 제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것들이 동원 모형인데 공무원 집단의 내부 관료들이 이거에 대해서 수용을 잘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진척이 안 되다가 아베 총리가 들었으면서
아베 총리의 내각이 들어서면서 드디어 정부의 관료들이 이것을 정책 의제로 채택했다. 내부의 관료들이 채택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내부 접근 모형. 그래서 동원 모형과 내부 접근 모형이 이렇게 복합되면서 정책 의제가 설정되게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지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즉 어떠한 유형의 정책 의제가 설정되느냐, 어떤 유형, 즉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정책 산출은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에 반해서 한국의 복합 리조트는 사실은 이러한 의제 설정이 어떤 모형이 이루어졌어요? 내부 주도 모형으로 이루어져서 발표가 된 거예요. 내부 주도 모형이라는 것은 관료 집단에 의해서 정치적인 동원 모형도 아니고 관료 집단에 의해서 정책 의제 설정이 이루어지고 집행되게 됐어요. 이거의 장점은 매우 효율적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 단점은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 인천에 복합 리조트가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국민들은 그게 되나?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관심들이 적다는 얘기야. 관심들이 적다는 얘기는 뭐지? 국민의 지지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복합 리조트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은 국민들로부터의 상당히 많은 비판적 요구를 받게 될 거예요. 한국은 모든 관광 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정책에서 관료들이 파워 엘리트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권력 모형에서 가장 첫 번째가 엘리트 모형이었죠. 지배적 권력, 제도나 정치나 경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엘리트, 소수의 엘리트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워 엘리트라고 그러는데 지금 한국은 관료들의 파워 엘리트가 굉장히 커서 어떤 때는 아주 큰 정부가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가끔 우리가 접하는 것처럼 시행착오가 오거나 아니면 집행 과정 다 결정된 이후에 집행을 하려고 할 때 반대에 접하게 돼서 때로는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어요. 고속도로를 놓겠다고 이미 결정을 하고 막 했는데 그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듣지 못하거나 환경단체의 의견을 듣지 못해서 공사 중에 환경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아주 몇 년 동안 이것이 오히려 더 시간을 지체해서 정책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래서 이러한 관료 파워 엘리트와 같은 발전 행정 시대의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발전 행정 시대의 모형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큰 정부의 시대, 이런 큰 정부의 시대는 이제 끝나지 않았냐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1960년대, 70년대 발전 행정 시대라는 국가 발전 모델을 갖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아주 빠른 속도로 경제를 성장시켜야겠다는 그러한 이념 하에서 정부가 기업에 대한 문제도 만들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사회 문제를 몽땅 해결하는 일면 어느 한쪽으로 보면은 계획 경제처럼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지금 60년대, 70년대가 지나고 거의 40년이 지났는데도 그 이후 40년이 지나고 새로운 지금 모델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잔재가 지금도 남아 있어서 복합 리조트라는 민간 기업의 사업을 할 때도 민간 기업들이 그 사업을 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내고 그 문제에 대해서 관광협회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고서 제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앞서서 다른 나라가 복합 리조트 성공을 했으니 우리도 해야겠다라고
신청을 하고 지정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관료가 굉장히 똑똑해 보이지.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과정 속에서 관료가 먼저 결정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전문가 집단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어요. 행정고시를 붙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언제까지는 가능했어요? 60년대, 70년대처럼 사회가 그렇게 다원화되지 않을 때까지는 괜찮지만 지금처럼 다원화 시대인 시대에는 이제는 어림도 없다는 얘기예요. 60년대, 70년대는 동네 병원 가서 진찰받으면 됐는데 지금은 어때요? 종합병원에 가서 모든 문제를 세밀하게 진단받아야 되죠. 그래야 원인이 나오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사회 문제도 이제는 진단하고 원인을 찾고 그거에 대한 걸 해야 되는데 이것이 생략되고 남이 나라에 좋은 게 있으니까 그냥 우리도 하자라는 이러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굉장히 큰 관광 문제도 문제에 접하고 있어요, 지금. 알았습니까? 자, 이 연구가 있었는데 우리가 얘기할 때 경험적 연구 분야까지는 우리가 다루지 않는다고 얘기했지만 211쪽에 보면은 212쪽에 보면은 이슈 관심 주기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슈 관심 주기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참고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마침 재미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서 이에 대한 연구를 한번 소개시키려고 해요. 최근 이제 우리가 소셜 미디어가 아주 발전하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들이 정책 결정에 큰 영향들을 미치게 돼요. 맞습니까? 이에 관련돼서 이슈 관심 주기라는 모형이 생겼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이슈화, 쟁점화되는 데는 하나의 관심의 주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것들이 관심의 주기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관심이 사회적 관심이 있다가 이렇게 소멸되는 이러한 관심의 주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의합니까? 그래서 어떤 사회 문제가 생기면은 처음에는 막 이슈가 있다가 그리고 나선 또 다시 이슈가 사라지고 이슈가 사라진다는 것은 쟁점화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어떤 문제가 평생 우리의 관심을 끌지 않지. 항상 거기에는 생명 주기가 있지. 이것이 하나의 우리 자연적인 원리 아니에요? 이 자연적인 원리가 인간 현상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놀라울 일도 아니지만 놀랍기도 해. 왜냐하면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로서 동물하고 일반적인 자연하고 다른 점은 우리는 언어로 표현하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점의 차이가 있어. 그런다는 얘기는 우리는 사유적 동물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아무리 사유적 동물이지만 우리의 사회적 행위나 현상은 어디에 오고 비슷해? 때로는 생물하고 비슷하다는 얘기. 그래서 일반 체계 이론이 정치 체제 이론도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거의 인간이라고 해서 자연이라는 이런 자연현상이나 물리적 현상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같지만 이것이 사실은 같다라고 보는 관점들이 철학에서는 실증주의 학파들이에요. 실증주의 학파들은 인간과 사회도 뭐와 같다? 자연현상과 같다. 여러분 동의하나요? 동의해? 그렇지. 지금 사실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우리는 이러한 자연현상과 물리현상과 같다는 실증주의 시대를 살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신문을 보면은 물증은 있을 때 심증은 있을 때 물증이 없다? 바로 물증은 뭘 말한다? 실증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 근데 이 이슈도 생명의 주기가 있듯이 이렇게 돼 있다.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은 이렇게 이슈가 있고 이렇게 이슈가 성장해서 이렇게 담아낼 때 사람들이 이때는 사회 문제가 크다고 보는 거야.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주기를 이용해서 무슨 연구를 하냐면은 이 이슈의 주기에 따라서 정책 의제는 어떻게 설정될까? 만약에 이 이슈가 커지고 있을 때
정책이 설정된다면 이것은 어떤 정책 의제 설정이라면 정책 의제 설정에 적시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적절한 시기에 정책 의제가 설정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우리가 메르스 대책이 있을 때 메르스가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자꾸만 한 발 늦고 있어. 왜냐하면 메르스가 오는데 메르스가 올 때 정부의 위기 대응 대책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지게 돼요. 처음에는 위험을 감지하고 그 위험이 확산될 때는 지역을 넘어 확산될 때는 경고가 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는 경보 체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미 사람들은 최근에 소셜미디어가 증가하면서 한 사람이 지역적으로가 아니라 이것이 조금 2사람, 3사람 확산될 때는 사람들은 이미 어떻게 돼요? 이슈가 확 확산된 거예요. 병이 확산되고 전염병이 확산되기 이전에 뭐가 확산돼 버려? 이슈가 확산되는 거예요. 이슈가 확산되니까 사람들은 이런 거야. 왜 이렇게 걱정스러운 일인데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랬더니 정부는 뭐라 그러냐면 아직 전염병은 질병은 지역적으로 국한되어 있으며 전국적 확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우리들은 뭐라고 그래? 국민들은 왜 정부가 이렇게 답답하지? 정부는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답답해 죽겠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래서 최근에는 이 문제 때문에 소셜미디어가 증가하면서 이렇게 이슈가 확산되면은 이제는 정책도 그거에 마찬가지로 같이 움직이는 적시성이 중요하다고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 지금. 적시성. 이번에 우리 중국에서 온 유학생 한 사람이 이런 연구를 하고 있어. 중국에서는 지금 우리 중국 유학생들도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중국 유학생들 중국 얘기 내가 하고 있어. 잘 봐. 나 좀 봐. 오래간만에 중국 얘기하는데 잘 봐봐. 중국에서 지금 국내 여행이나 해외 여행뿐만 아니라 소란행위가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어. 그렇지? 소란행위. 이 소란행위는 중국 정부가 얘기하기는 문명시민이 아니라고 얘기해. 문명시민이 아니라고. 알았습니까?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 어떻게 이 소란행위를 막을까? 그래서 이 어찌 보면은 문명에 관한 문명 공보 정책이라는 걸 만들어서 달리 말하면 한국적 표현으로 하면은 문화시민 운동에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어. 알았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해외여행에 관련돼서는 블랙리스트 제도 같은 것도 만들어서 소란행위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여권을 발급해주지 않는 제도까지 만들고 아주 강력한 제도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 알았습니까? 그러면 이 중국 유학생은 무슨 연구를 하냐면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검색어의 검색 수준이 어떻게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할 때 문명 시민과 관련된 정책이 어떻게 의제가 설정되는지를 연구하는 연구를 시작을 했어. 놀랍게도 어떤 이슈를 보였냐면은 중국의 경우에는 해외여행이 증가하는 2008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소란행위에 대한 것들의 이슈가 SNS의 검색어로 한 번도 죽지 않고 이렇게 됐다가는 다시 증가하고 이렇게 증가했다는 다시 증가하고 계속해서 네티즌들이 이렇게 하면은 중국인들을 세계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이제 해외 나가서 에티켓을 지키고 시민운동을 하자, 시민적인 모습을 하자 이런 연구들을 이제 절차를 만들기 위한 법을 만들고 있어.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연구에서는 뭐를 하냐면 얼마나 이 정책이 적시에 산출됐느냐, 의제 설정이 있는지를 연구하는데 보니까 놀랍게도 중국의 정부가 그렇게 어찌 보면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냐면은 조금은 아주 관료가 더 심하고 딱딱한 정부라는 연상을 할 수 있지. 중국 정부가 좀 딱딱한 정부를 한다 이런 연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란 행위에 관한 이슈 주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시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등장하고 요때쯤 되니까 요때 또 정책이 발표되고, 이것이 이렇게 되니까 요럴 때 또 여기서 발표되고, 이렇게 발표되는 거야. 이걸 보면서 정부의 관광 정책 중에 소란행위 관련 정책 의제 설정이 적시에 일어났다. 즉 이슈 주기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그런 판단이 등장을 해서,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앞으로 이제 어떤 소란 행위에 대해서 단계를 정할 때 좀 더 다단계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어요. 알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경험적 연구,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의제 설정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 요인을 했고, 그때 세 가지 유형을 통해서 정책 공식적인 행위자와 비공식적 행위자가 주로 활동하는 내부 접근 모형, 외부 접근 모형, 동원 모형 등을 얘기했는데, 최근에는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참여 행위인 바로 소셜 미디어를 통한 검색어 찾기, 다시 말해서 이런 빅데이터의 흔적이 뭘 만다? 정책 의제를 설정하는 새로운 시대를 지금 우리에게 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또 다시 개정판이 나와야 돼. 웃지도 않는다 이제는. 왜 나와야 되느냐? 지금 환경이 어떻게 됐어? 이제는 빅데이터 시대가 되면서 이제 정책 의제 설정 유형이 새로운 모습으로 또 바뀌고 가는 과도기에 있어 지금.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오늘까지 배운 지식은 오늘 이 순간까지만 합의된 거야. 이해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배운 이 이론은 언제까지 합의된 거야? 이 순간까지 합의된 거야.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의 지식은 항상 상대적 지식이라고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배운 이 수업 여기까지는 우리가 합의한 거야. 이해됐습니까? 또 변할 수 있지. 왜? 지금 빅데이터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정책 행위자라는 집단 행위자가 아닌 개개인들의 트레이스, 흔적들, 이들이 정책을 요구한 것도 아니야. 검색어만 찾았어. 그런데 뭘 만들어? 정부의 행동을 만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검색어 만드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지. 여러분 중에서는 아마 대화 중에 누구에 대해서 개인적인 비방도 하고 아마 트럼프나 힐러리 얘기할지도 몰라. 근데 여러분의 단어 쓰는 것들이 전부 다 슈퍼 AI는 다 감지하고 있다? 그냥 믿는 것 같은데? 아니, 조금 내가 그냥 상상해 본 건데. 상상해 본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이어서 오늘 들어가는 정책 과정의 두 번째 정책 결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정책 의제가 다시 말하면 정부의 공식 안건이 결정됐다고 해서 정책이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정책은 결정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이때는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정책 대안을 선택하는 정부의 활동을 우리가 정책 결정이라고 그래요. 자, 이제 우리는 정책 결정 단계로 왔어요. 그러면 정책 결정 단계에서 해야 될 일들 앞서서 그럼 정책 결정은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느냐, 중요성을 갖고 있느냐. 정책 결정도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과정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게 돼요. 집단론적 관점에서. 그러면 동시에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은 가치 판단의 과정이에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점검을 해줄 거예요. 정책 결정 단계에서도 정책 결정 단계도 또 하나의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책 결정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5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또 이루어지게 돼요. 첫 번째는 정책 문제를 이제 분석해야 돼요.
아까는 사회 문제를 정책 의제화 시킨다고 그랬는데 이 사회 문제를 여기는 자, 사회 문제는 다시 말하면 우리 관광 문제예요. 관광 문제를 정책 의제화 시킨다고 그랬는데 정책 의제화 됐다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다루는 안건이 됐다는 걸 의미하고 이 아젠다를 우리는 어떻게 정책 결정의 첫 번째에서는 하냐면 정책 과정, 정책 문제 분석에서는 첫 번째 이 아젠다를 이제 어떤 문제인지 정책 문제로 분석하는 걸 말하는데 여기서 관계는 이렇게 정책 문제로 분석한다는 용어는 비슷하지만 사회 문제와 정책 문제는 좀 구분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정책 문제는 어떻게 분석하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회 문제가 정책 의제화돼서 이제 정책 의제화가 되면 정책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사회 문제를 이제 정책 문제로 분석을 하게 돼요. 정책 문제 분석에서 첫 번째는 여러 가지 단계 중에 분석 기법에 대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정책 문제를 정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한번 다시 보면은 요 단계에서 정책 문제 분석의 단계에서는 한마디로 뭐를 하기 위한 거다? 정책 문제를 정의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지금 사회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정책 문제로 정의하는 거예요. 정의하는 거. 정책 문제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분석하고 그 분석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정책 문제를 정의해야 되는데 정책 문제를 여러분들이 아직 생소하기 때문에 먼저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를 먼저 얘기하고 해줄게요. 답을 먼저 얘기해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첫 번째 정책 문제는 이런 것들을 말해요. 우리 관광 문제를 한다면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 문제를 먼저 사례를 보는 거예요.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 수용 태세, 즉 관광 수용할 수 있는, 캐링할 수 있는 태세의 확충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이 제시되고 있어요. 요거는 사회 문제야. 즉 관광 수용 태세에 우리가 확충을 좀 해야 된다. 이런 그 문제 요구가 있게 되는데 이것들은 관광 문제이지. 이 관광 문제를 이제는 정책 문제화 시켜야 되는데 정책 문제화를 시킨다는 얘기는 그 결과가 뭔지 한번 볼게요. 한번 먼저 나중에 어떤 문제를 만들면 정책 문제 정의에서는 갑자기 이것이 어디까지 문제가 되냐면 대도시권 계절 성수기 고품격 관광시설 숙박시설 부족 요 문제로 문제가 아주 구체화되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관광 수용 태세 확충 문제라고 그러면 문제가 굉장히 큰 거잖아. 정부의 재원은 늘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로 문제를 다시 정의하는 거예요. 문제를 다시 정의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정책 문제화 한다고 그래요. 정책 문제. 즉 사회 문제는 큰데 다시 말하면 이거야. 자 보세요. 우리가 병원을 갔어. 나는 이미 머리가 아픈 거야. 머리가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이 의사님은 가정의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1차 검진을 해봐야겠어요. 머리가 어떻게 아픕니까? 이렇게 하더니 그렇다면 이 머리가 아픈 거는 감기인가? 아니면은 폐렴인가? 아니면은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바이러스에 의한 것인가? 막 이게 진단을 분류를 하기 시작해. 뭐를? 문제, 원인을 진단. 이 증상이 도대체 뭔가라고 분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의료 문제, 다시 말하면은 병원에서 얘기하는 내가 머리가 아픈 두통은 의료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중에 판단하냐면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 이렇게 의료 문제가 압축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어떻게 돼? 그때 가서 이 환자에다가 내가 뭐라고 의사가 쓰냐면은 두통 이렇게 쓰질 않아.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압축해서. 그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라고 뭐가 문제가 정의돼야지 그거에만한 치료가 이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회 문제는 이렇게 크게 들어가지만 어떻게 돼? 정부는 그것을 쪼개서 자기가 풀어야 될 문제로 압축하게 되죠. 이것을 바로 이 앞에 얘기했던 정책 문제 분석에 의한 정책 문제 정의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사회 문제라고 하는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그것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분석 기법에 의해서 쪼개지게 돼요. 책을 볼 것 같으면 228쪽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나누어지냐면은 먼저 경계 분석을 해야 돼요. 문제의 범위를 이렇게 나누어야 돼요. 지금 이제 중국 관광객 수용 태세 문제가 지방 도시의 문제냐 아니면 대도시의 문제. 또 시간적으로는 언제의 문제냐. 1년 내내 있는 문제냐 아니면 성수기에 주로 있느냐. 또 내용적 범위로 도대체 수용 태세는 너무 넓은데 이게 편의 서비스나 이런 거의 문제야 아니면 숙박에 대한 문제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지. 자꾸만 이렇게 그 범위를 이렇게 나누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공간적, 시간적, 내용적 범위다. 그래서 경계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계 분석. 우리가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더라도 의사들이 처음에 가정의에 가면은 범위를 설정하기 시작해. 그래서 자꾸만 문진하는 거야. 언제부터 아팠어요? 아, 시간적으로? 어디 다녀온 적이 있나요? 공간적으로? 그리고 아픈 것이 어떻습니까? 밤에도 아픕니까? 아니면 아침에도 아픕니까? 아니면 이 아프면은 어디까지 아파요? 머리만 주로 아픕니까? 손이 떨리는 데는 없습니까? 내용적 범위까지 얘기해. 손까지 떨려요? 정말 이거 시리어스한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정책 문제에도 그대로 도입돼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문제가 어디에 있죠? 라고 문제의 범위를 이렇게 설정해. 그래서 경계 분석이라는 것은 문제의 범위를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구체화시키고 이 범위가 설정된다면은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때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내용적 범위를 분류한다고 생각하면 돼. 내용적 범위를 막 분류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내용적 범위를 분류하는데 그 기준은 적실성, 망라성, 상호 배탁성, 일관성 이런 것들이 동원되는데 그것들은 조금 이따가 얘기를 같이 해줄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말하냐면은 우리가 분류 분석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중국 관광객 수용 태세 확충 문제를 서비스 문제와 숙박시설 문제인가? 그 다음에 서비스 문제를 다시 또 나누니까 안내체계 문제인가? 환대의식 문제인가? 숙박시설을 또 나누니까 고품격 관광 숙박시설 부족인가? 테마형 관광 숙박시설인가? 자꾸만 어떻게 돼? 분류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내용을 나누기 시작해. 그냥 우리가 대도시권이라는 공간적 범위에서 특히 계절 성수기 때 관광 수용 태세의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그 관광 수용 태세가 도대체 뭐야? 이것들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예요. 분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분류 분석이라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중국 관광객 수용 태세가 다시 한번 여기서 실체적 내용은 뭐고 총망라돼 있나? 상호 배타적인가? 일관성인가? 분류 분석을 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범위를 정하고 내용을 분류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하게 되면은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어디 병원에 가보면은 어떤 전문가가 아닌 의사를 만나면 어떻게 돼? 검사 다 받아야 되죠. 그래서 환자들이 때로는 짜증을 내고 검사 받다가 죽겠다 이런 불만들을 얘기하지. 그냥 대충 보고서 딱 보고 요거는 전염병에 의한 거다라고 탁 찍어내면 좋은데 이거는 잘 모르겠으니까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찍어보자, 피도 뽑자, 엑스레이도 하자, 뭐 하자, 다 뒤져 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전문가가 아니란 얘기를 비판받을 수 있지.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야. 정책 문제를 나누기 전에 다 하겠다는 건 다 안 하겠다는 거 똑같을 수 있어.
who by 이거 녹화 중인데 제가 이러고 지나갔어. 누군지 알지? 우리 4학년 학생. 4학년. 자네들도 이제 4학년 되면 교수님한테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우리 4학년들, 3학년들 교수님한테 막 지나갈 때 멀리서 도서관 같은 데 이렇게 지나갈 때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다른 과 교수님들은 어떻게 학생들을 그렇게 친하냐고 그래.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수님들도 많이 그러는 걸 보면은 우리 관광학부가 역시 아주 가까운 것 같아. 여러분들 그거 느낍니까? 응? 좀 가깝지? 근데 가까운 거는 교수만 이렇게 다가가면 안 돼. 여러분들도 자꾸만 다가오고 어떤 때는 미리 상담할 거 있으면 얘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만 지내야 돼. 반갑잖아. 그지? 난 제 과거를 다 알고 있어요. 언제 CC가 있었고 언제 깨졌고 또 언제 바뀌었고 다 알고 있어. 가족사를 다 알아. 이제 또 내가 줄여볼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분류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층 분석까지 하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요 관계를 이거의 원인 그래서 이렇게 요 관계를 만들어 준다. 이건 어디서 배웠지?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서 배웠지. 우리가 그것처럼 계층적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야. 계층적 구조가. 관광 서비스 문제는 또 다시 계층이 돼서 하위가 생기고 하위가 생겨서 문제의 하위 문제, 그거의 상위 문제, 또 이것의 상위 문제가 이렇게 계층화 된다. 그래서 분류 분석 결과의 구조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정책 문제는 이렇게 분석이 끝나고 나면은 문제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이때 정책 문제를 정의한다는 것은 이제 명확하게 규정하는 그런 과정을 정책 문제의 정의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이때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미 중고등학교 때 배운 얘기지만 오류의 문제가 있게 되는데 오류의 문제는 3종 오류가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하죠. 즉 우리가 정책 문제를 잘못 정의하면은 사실은 잘못된 대안을 채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의 정의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우리가 머리에 두통이 있어서 병원을 갔을 때 잘못 원인 문제를 진단하면 어떻게 돼? 잘못된 치료법이 나오지. 이것을 우리가 제3종 오류라고 얘기해. 문제 진단이 잘못돼서 잘못된 대안이 채택되는 경우.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했지. 병원에 갔을 때 막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근데 의사님들이 막 서둘러서 결정을 할 땐 이럴 때 저는 3종 오류를 범하는 건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거 웃지도 않네. 문제를 잘못 진단해서 잘못된 대안이 나오는 거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제발 3종 오류는 금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수 있겠지. 3종 오류. 이와는 관계없이 1종이나 2종 오류라는 말들을 쓰게 되는데 그것은 문제 설정은 제대로 되었으나 맞는 가설인데 기각해버리는 경우가 있어. 다시 말하면 전염병 바이러스에 의해서 내가 두통이 왔다고 했는데 약을 처방할 때는 감기약을 줘버린 거예요. 그렇지? 이거는 뭐지? 아니다. 그러니까 감기약을 잘못 준 것이 이제. 그러니까 문제 설정은 올바르나 잘못된 대안을 주는 제2종 오류를 얘기한 거지 지금. 그렇지? 근데 바이러스로 진단했고 바이러스에 대한 약을 진단했는데 아프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필요 없다고 치료 의사가 바이러스 약을 주지 않는 거야. 이건 1종 오류야. 문제 진단은 제대로 했지만 맞는 가설, 맞는 대안, 맞는 해결법을 기각하는 경우. 이것을 제1종 오류라고 그래요. 1종, 2종, 3종이라고 해서 오히려 더 헷갈리지. 근데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길게 설명하지 않고 짧게 설명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잘못 정의하고 나서 대안이 선택되면 그건 3종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이론은 바로 3종 오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29쪽에 나온 얘기를 다시 한번 보면은 이러한 관광 문제가 등장을 했어요.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관광 수용 태세 확충 문제가 사회 문제로 이렇게 등장을 했어. 이것들을 경계적으로 그다음에 또 분류하고 그다음에 계층화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는 가장 여기서 중요한 문제로 고품격 관광시설 부족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는 것을 선택하게 돼. 그러면 이것을 문제를 정의하면 대도시권 계절 성수기 고품격 관광 숙박시설 부족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고품격 관광 숙박시설이라고 부족하는 건 누구의 판단이야? 이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자연현상이나 물리현상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과학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때마다 우리 사회 문제에서는 직관적 요소가 들어가게 돼요. 누구의 판단? 바로 정책 결정자의 판단이 그의 주관적 인식이 피할 수 없이 들어가게 돼요. 그렇습니까? 이 판단의 문제에서는. 즉 절차적으로는 합리적으로 했지만 마지막에서는 직관적 혹은 주관적 요소가 가미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보이지. 그래서 사회과학은 항상 합리적이지 못하고 제한된 합리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정의하고 나면은 조금 까다롭지만 한 번쯤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다른 공부를 할 때도 정책 아닐 때도 이것이 전부 다 포용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다루겠다고 했을 때 사실은 문제 분석은 제대로 안 하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 이제 문제 분석은 어떻게 한다?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경계 분석하고 분류 분석하고 계층 분석을 해서 문제를 구조화시키고 그 구조화시킬 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발굴해낸다면 여러분들의 문제 정의는 매우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렇지? 자, 그렇다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정책 목표 설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정책 목표 설정은 정책 목표 설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제2단계에 보는 것처럼 책으로 보면은 230쪽에 나타나는데 정책 목표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정책 목표를 설정한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한 것들은 대도시에 고품격 숙박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들을 이제 목표로 전환시키는 거야. 그 문제를 목표로 전환시키는 거야. 목표로 전환시키는데 어떻게 하느냐. 설정된 예를 볼 것 같으면 향후 5년 이내 대도시권에 고품격 관광 숙박시설을 신규로 확충하겠다. 이런 목표로 이제 전환되게 돼요. 목표라는 것은 뭐지?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하지. 야, 목표를 정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목표는 뭐다? 바람직한 상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상태를 우리가 목표라고 얘기를 하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목표는 뭡니까? 목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목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하는 거지. 단어의 민감성이 좀 있어야 돼. 공부를 하면 할수록 단어의 민감성이 있어야 돼. 단어에 대해서 예민하게 판단할 수 있다. 그치? 정책도 마찬가지로 이제 문제를 정의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뭐를 달성할 거는가를 정의해야 되겠지. 이게 목표 설정이야. 정책 문제를 정의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정책 목표를 설정해야 돼. 이때 정책 목표를 설정을 할 때의 기준은 먼저 타당입니다. 타당성은
적합한 정책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이때는 정책 문제의 올바른 정의로부터 시작된다. 다시 말하면 그 올바른 정책 문제를 우리가 아까 뭐라고 설정했냐면은 관광 문제의 예를 경험해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문제의 정의를 할 때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고품격 관광시설 부족 문제로 구체화 정의시켰거든. 230쪽에 나온 것처럼 이것을 해결하면은 어떻게 된다? 고품격 관광시설 신규 확충이 되고 신규 객실이 만실이 공급된다. 이렇게 목표를 제시하게 돼. 이때 이 타당성은 뭐냐면 그 문제를 적합하게 하고 있느냐. 그 문제에 적합한 것을 했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앞에 얘기하면 대도시권 개선이 고품격 관광시설,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정의됐다면 그거에 대한 목표는 향후 5년 이내 대도시권 고품격 관광 숙박시설 신규 확충이라는 정책 목표로 전환되는 거예요. 이제. 그 전환되기 위해서는 먼저 타당성, 목표의 뭐지? 문제와의 적합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정책 수요를 판단해서 적정 규모가 표시돼야 돼. 적정 규모가 표시된다는 건 여기 보면 신규 객실, 만실 이런 것처럼 적정 규모가 나와야 돼. 그리고 일관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계층적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이 고품격 관광 숙박 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거? 즉 관광 수용 태세라는 그 계층 구조에서 나온 것들을 그대로 유지해야지 숙박 시설을 하는데 갑자기 고품격이란 말이 싹 빠지고 관광 시설 신규 확충 이렇게 일반화되면 안 된다는 거야. 진단됐으면 그거대로 가야지. 그리고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향후 5년 이내에 계지 향후 5년 이내는 말이 없이 그냥 고급 관광 숙박시설 확충 이렇게 놓는다면은 사실은 미래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못하지. 이렇게 해서 정책 목표가 설정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어렵다 까다롭다 하지만은 이제 한 몫에 다 끝나고 나면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배운 거예요. 세 번째 단계로 가게 되면 이제 정책 대안을 탐색하고 결과를 예측하게 되는 건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정책이라는 것을 내용적으로 보면 목표와 수단이라고 그랬는데 목표와 수단을 우리가 이렇게 묶은 것들을 정책 대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책 결정을 한다는 얘기는 최선의 정책 대안을 선택한다는 건데 이것은 달리 말하면 그 목표에 맞는 가장 최선의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3단계에 있는 정책 대안 탐색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책 수단이에요. 이제. 그럼 어떤 수단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보여줄게. 지금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수단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책 의제를 설정하고 정책을 결정할 때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런 대안들을 만들어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거는 교과서에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과서 몇 페이지를 보냐면은 234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도시권의 고품격 관광식 숙박시설 만실을 우리가 확충한다. 이렇게 목표를 결정하고 나면은 도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그 수단이라는 게 결정되면서 목표가 다시 또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대안이 있는데 수단과 함께 다시 목표가 또 만들어져. 그건 뭐냐면은 세계적 수준의 다국적 체인 호텔을 유치하겠다. 또 정책 대안 2는 국내 기업 체인화 시설 및 지원 및 시설 고급화를 하겠다. 세계적 체인 호텔을 유치하며 동시에 국내 호텔 시설 고급화를 하겠다. 이렇게 정책 대안이 1, 2, 3이 만들어지는데 또 이것들의 또 수단이 있어.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수목관계는 목표와의 수단이 있고 다시 이 수단에 대한 또 수단이 나오고 계속 나오게 되지. 이걸 수목관계라고 얘기했지. 수목관계가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관광 투자 유치단을 만들고 또 뭐를 만든 거 이런 것들을 쭉 제시해 놨어요. 이것들을 보여주는 게 뭐냐? 이렇게 수단을 모색하게 되는데 이 수단 모색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네 가지 중요한 방법으로 대안이 탐색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과서로 보면은 우리가 232쪽에 보면은 우리가 정책 대안을 만든다는 것은 경험과 학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가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정부도 경험이 있어야 돼. 또 정부도 자기 경험만이 아니라 그동안의 경험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돼. 학습이 이루어져야 돼. 그 학습을 통해서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정책 대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전에 우리가 성장기에 외국 체인 호텔들을 많이 유치했더니 국적 없는 호텔이라는 즉 한국의 고유한 서비스는 없고 전부 서양식 서비스만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외국 호텔만 잔뜩 들어왔더니 국내 호텔, 로컬 호텔들이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번에는 외국 호텔들만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 국내 호텔들을 더 육성해야겠다. 이런 전략들을 구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죠? 경험에 의한 학습이지. 과거의 우리의 경험에 의한 학습. 또 다른 나라의 상황도 봐서 그 나라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학습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과 학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론 모형으로도 오게 돼. 이론 모형은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지. 현실 세계, 이론 세계, 실무의 세계, 연구의 세계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론, 다시 말하면 연구의 세계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 체인 호텔, 국내 체인 호텔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 이런 경쟁 모형일 때 정책의 다시 말하면 조직의 성과나 산업의 다이나믹은 더 커지더라. 그래서 이런 적정한 게임 이론 같은 것도 등장을 해요. 게임 이론은 뭐냐면은 어떤 것들이 서로 우리가 일상적인 게임 하듯이 경쟁 체제를 갖출 때 조직 성과는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게임 이론이 있거든. 그럼 게임 이론에 의해서 외국 호텔만 다 유치하는 게 아니라 국내 호텔들을 함께 육성을 해서 게임 이론화 시켜야겠다. 이런 것들이 이론 모형이야. 알았습니까? 그러면 교수들은 내가 자문을 가면은 나는 첫 번째를 이론 모형에 근거해서 얘기해. 알았습니까? 왜냐하면 이론 모형은 교수들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연구하는 사람들밖에.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은 이론 모형을 먼저 얘기해줘. 그래, 국내 아니면 해외가 한쪽으로만 치중되면 안 됩니다. 이것들을 적절하게 경쟁 구도로 몰고 갔을 때 오히려 적절한 성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게임 이론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론 모형. 또 이해관계 집단은 뭐냐면 우리 여행업계의 의견도 듣고 또 호텔업계의 의견도 들어야지. 이들의 얘기 안 들으면은 자칫하면 어떻게 돼? 관료 모형이 될 가능성이 크지. 엘리트 모형이 될 가능성이 크지. 또 한 가지는 의견 분석 방법으로 해서 정부가 실제로 서베이를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 브레인스토밍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의견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보면은 232쪽에 보면은 이런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최근에는 HP 모형이라는 것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이렇게 주관적 의견들을 쭉 모아서 의견을 분석해서 가장 적절한 수단은 뭘까?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게 돼요. 이해됐습니까? 오늘은 조금은 아주 체계적이고 절차적인 거라서 조금은 힘들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얘기하면서 보면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운 문제야. 근데 한번 해보면은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어려움을 느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음 이 시간에 이어서 3단계를 더 완성시키고 4단계, 5단계까지 하게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